네, 다음 달에 이제 영화 하나가 미국에서 개봉되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영화가 개봉됩니다. 다음 달 11일, 한국에서는 다음 달 23일.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젊은 시절 흑역사를 그린 영화, 제목은 어프렌티스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개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만은 법적 조치 의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요? 북미 극장 개봉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이제 사라지면서 일단 다음 달 초에 공개를 확정 지은 이 영화 어프렌티스가 올해 그 미국의 대선판을 뒤흔드는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크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가 또 하나 불거진 거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 딜런이라는 그 러펌, 이 법률 그룹은요. 지난 5월에는 이 어프렌티스가 상영이 됐어요. 언제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는데 그때 그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됐다는 걸 보고 이 딜런이라는 법률 회사가 법률 그룹이 강력하게 법률 조치를 취하겠다.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 영화 상영을 중단시키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미국에서는 상영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영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을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딜런이라는 법률 그룹은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그 해당 작품의 배포 그리고 홍보 등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인 구제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지난 5월에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됐을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엄포를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프렌티스가 미국 대선 직전인 다음 달 11일 공개를 하겠다라고 예정이 발표가 되자 개봉 절차를 그렇게 이제 개봉 절차를 속속 밟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쪽의 그 선거 캠프 그리고 그의 법무팀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극장 개봉을 저지하겠다, 상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던 것과는 아주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연예 매체 데드라인이라는 그 매거진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 문제에서 보니까 완전히 손을 뗀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냥 두 손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모든 게 좀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선거 캠프 측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어차피 그 뭐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서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영화 상영을 중단시키는 게 어차피 뭐 가능한 일 같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 뭐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화 어프렌티스가 10월 11일, 다음 달 11일 상영되기로 미 전국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나마 지난주에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 영화는요, 이 어프렌티스라는 영화는 젊은 시절의 트럼프가 그러니까 1970, 80년대 뉴욕에서 부동산 거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일대기 같은 것 같아서 와, 그를 좀 영웅시하고 뭐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지는 영화인가? 그게 아닙니다. 제목인 그 어프렌티스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뭐 한국말로 하면 수습생, 견습생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과거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출연해서 유행어도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출연한 리얼리티 TV 쇼 프로그램 제목이 그 어프렌티스였습니다. 그 제목을 영어도 그대로 썼어요. 이 어프렌티스라는 그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주 한번 나와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대고 얘기하죠. 이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You are fired라고 얘기하죠. 너 해고야. 너 해고야. You are fired라는 그 유행어를 창출한 게 바로 이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TV 쇼였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 어프렌티스라고 이제 개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목 그대로 사용한 거죠. 자, 영화 어프렌티스의 내용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1970, 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젊은 도널드 트럼프가 각종 불법과 협박, 사기, 그리고 선동 등등을 정말 일삼으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어떤 일대기처럼 해서 영웅시하는 그런 영화는 반대예요. 각종 편법, 불법, 탈법 이런 거, 뭐 사기 막 이런 거 하는 거를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그 악마의 변호사라고 불리던 변호사가 있는데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 그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를 젊은 도널드 트럼프는 거의 스승처럼 삼고 다니면서 더욱 악랄한 괴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어프렌티스입니다.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의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여온 갖가지 행적을 어찌 보면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인지 착각이 될 만큼 일종의 폭로 영화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에 프랑스에서 열린 제77회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는데요. 영화가 끝나자마자 거기 있던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무려 8분간의 기립박수를 쳤던 그런 그 기록도 세웠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는데 그 기립박수를 친 사람의 박수의 의미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연예 매체 그 버라이어티라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트럼프에 관한 그 불쾌한 장면이 가득한 영화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한 장면이 가득한 영화다라면서 영화 속에서 트럼프는 지방 흡입 시술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탈모 방지 시술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불법 약물인 이 암페타민 같은 그런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한 나라의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민감한 건 분명합니다. 특히 그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자신의 당시 그 아내를 상대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아내를 상대로 약물을 먹이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까지도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측에 지금 거센 반발을 샀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칸느 영화제에서 그게 공개됐을 때는 그냥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에서 드디어 다음 달 11일 개봉을 한다라고 빵 발표가 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며칠이 지나도록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자,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크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관전 포인트가 많은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음 달 11일 개봉하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한국에도 어느 배급사가 수입해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음 달 23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뭐 미국의 선거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이게 수입해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영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선 경쟁이 그 노동절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중대 고비로 진입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그 TV 토론이 이제 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10일 날, 오는 10일 날 하게 되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또 일부 주에서는 부재자 투표용지가 이번 주부터 발송이 됩니다. 이제 사실상 대선, 이 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노동절 연휴 직후에 이제 두 후보는 격전지인 러스트벨트, 즉 북동부 공업지대, 그리고 이제 선벨트, 즉 서남부 지역 등등으로 전격 출격해서 이번 주 아주 대대적인 격돌을 하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요, 또 오는 6일부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죠.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삭제해달라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안 돼. 이미 200만 장이나 다 인쇄된 상태입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당신이 선거운동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 그건 둘째 책임. 우리는 몰라. 200만 장이나 인쇄했는데 이름을 빼달라고 인제 와서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예산 더 이상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그냥 케네디 주니어 이름이 그대로 박혀있는 상태로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트럼프 우세에서 최근에는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경합지역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트럼프 우세에서 조금 내려와서 사실상 박빙 경합지로 바뀐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케네디 주니어 이름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트럼프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려 했던 케네디 주니어, 그의 의도에는 약간의 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달 중순부터는요, 미네소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버지니아주 등에서도 사전 현장 투표도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들어선 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지율을 잠시만 좀 볼까요? 가장 최근에 지난주 말에 있었던 지지율 변화를 보겠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함께 실시해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그 ABC가 조금 트럼프 쪽에서는 싫어하는 방송국이죠. 진보적이다, 가짜뉴스 만든다. 여하튼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 ABC에서 조사한 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ABC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하튼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럼 다른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게 이제 경합주인데요. 7개 주잖아요. 그 7개 경합주 가운데서 해리스 부통령이 4곳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ABC의 조사 마찬가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마찬가지. 일단 해리스가 적게는 3.8, 많게는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나왔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디지털 광고에만 무려 2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돈을 그 디지털 쪽에 많이 쓴다라는 얘기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해리스 대선 캠프는 이달 초부터 이제 선거 있기 전까지 총 3억 7천만 달러를 광고비로 지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디지털 광고에 그런데 무려 2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전국 그리고 주요 경합주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데 TV 광고 비용은 한 1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일반 그 전통적인 우리가 집에서 보는 일반 전통적인 TV 광고에는 1억 7천만 달러. 그런 전통적인 TV 광고 외에 디지털 광고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2억 달러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해리스 캠프는 방송과 이 온라인, 즉 디지털 등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얻고자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광고 비용은 미국 정치 역사상 이게 2억 달러 광고 비용이 최대 규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캠프 측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정치단체보다 디지털 매체에 더 큰 비용을 들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디지털 매체라는 건 어디냐? 보면은 훌루라는 TV도 있고요. 다 이거 이제 구독해서 보고 돈 좀 내고 보고 그러는 거죠. 전통적인 TV가 아니죠. 훌루, 로쿠, 또 파라마운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판도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이런데 가장 인기 있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린 몇 개 이렇게 디지털 채널에 광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나와서 $10 그 모금 운동을 하는 내용의 광고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되는 분량인데 $10. 예, 여러분들이 $10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넥스트 아니고, 투마로 아니고, 지금, 바로 오늘 $10를 도네이션 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저도 가끔 봤으니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 전국적으로 $2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그런 데다 유튜브나 훌루, 로쿠 이런 데 쓴다라는 거 실감이 갑니다. 정말로. 자. 검은 과부 거미를 아십니까? 이게 거미 아시죠? 그 거미, 곤충. 그 거미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검은 과부 거미라고 있습니다. 그 거미 얘기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런 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얘기인데요. 그녀들은 유혹을 하고 수면제나 불법 약물을 먹인 뒤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훔쳐갑니다. 검은 과부를 조심하라 라는 게 지금 아르헨티나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은 최근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나 또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검은 과부 주의보를 발동했습니다. 이 검은 과부 주의보라는 것은 검은 과부 거미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거미가 짝짓기를 한 후에는 암컷이 수컷을 바로 잡아먹는 그런 거미랍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 짝짓기 후에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암컷이 수컷을 유혹을 한 후에 결국은 잡아먹는다. 그런 거미가 검은 과부 거미다라는 그 말에 유래해서 이제 뒤에다가 검은 과부 거미에서 거미자를 띄고 검은 과부 주의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즉
잘 모르는 남성에게 접근해서 수면제나 불법 약물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에 그가 가진 돈, 그가 가진 무슨 귀금속, 그가 가진 크레딧 카드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집으로 초대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 집으로 가서 뭐 한 잔 더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남자는 또 자기 호텔 방이든지 어디든지 또 좋아라고 그 초대를 합니다. 또 바보같이.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집으로 초대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될 만한 가전제품 싹 다 훔쳐가고 돈이 될 만한 좀 고급 의류 같은 거 싹 다 훔쳐가고 그러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검은 과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요, 검은 과부의 그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 뭐 이런 데 가서 또는 이제 데이팅 앱 같은 걸로 해서 만난 그런 소위 잘 모르는 오늘 처음 만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1대1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반드시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권하는 음료수나 무슨 술, 음료수, 무슨 음식 이런 거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 검은 과부 주의보를 내린 것은 최근 그곳에서 이 관련된 범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라플라타에서 발생한 이 검은 과부 사건은요, 현지 언론에서 큰 관심을 끌고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검은 과부라는 여성인데 전과 이력이 화려한 그 40세 아르헨티나 현지 여성 바네사 레나인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이제 공범 다른 여성과 함께 짜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피해가 된 그 대상자는 미국인이었는데 주로 이제 그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게 뭐 백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동양계일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 여권을 가졌다, 미국 국적이다, 미국 사람이다 하면은 웬만큼 돈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은 73세의 미국 남성에게 살살 유혹을 해서 함께 술 한잔 합시다 어쩌고 해서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뭐 전문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그 범죄자들이.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좀 덜 탄 거죠. 수면제를 좀 덜 탄 거죠. 그래서 이 남성이 생각보다 좀 일찍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막 뭘 훔쳐가고 있거든, 여전히. 그래서 깬 다음에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놀래가지고 술병 머리를 빡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당시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이 막 피에 범벅이 된 채 며칠 뒤에 발견이 돼서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보도가 됐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라플라타에서 발생한 검은 과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적, 나이 등등을 막론하고 미인계를 사용해서 미국 남성에게 접근해 피해를 입히는 이런 수법을 조심하라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제 미국 국적의 남성은 대부분 뭐라도 훔칠 만한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크레딧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고급 옷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으로 초대받아서 가면 거기 가면 또 돈 될 만한 것이 그래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작년 3월에는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 검은 과부가, 그 범죄자가 미국 남성을 역시 이제 술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후에 현금, 크레딧 카드, 귀금속 등등에서 얼마치를 훔쳐갔느냐? 그 사람 집에 가서 10만 달러 상당을 훔쳐간 그런 경우도 있어서 또 그게 크게 이제 뉴스화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미국 국적을 가진 남성을 상대로 아르헨티나의 검은 과부들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은행 책상에서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된 한 미국인 은행원의 쓸쓸한 죽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얼마 전 한 60대 여성은 은행원입니다. 60대 여성 은행원이 자신의 그 회사 업무용 책상에 그대로 앉은 채 사망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동료들이 그 사실을 바로 발견한 게 아니라 불과 그가 사망한 지 한 4일 뒤에, 나흘 뒤에 알아채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나흘 동안 남들은 열심히 왔다 갔다 일하는데 거기서 혼자 죽어 있던 겁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일 애리조나주 템피의 웰스 파고 뱅크 사무실 3층에서 한 여성 직원 드니스 푸르돔이라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딱
60살입니다. 그는 칸막이로 좀 가려져 있는 자신의 업무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막이가 좀 없었다면 좀 빨리 발견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칸막이가 있었기 때문에 책상 그 뒤쪽 등걸이, 등받침대 그 정도만 이렇게 보였지 그가 이제 쓰러져 있는 상황까지는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어깨도 조금은 비치고 칸막이 뒤로 어깨 조금 비치고 등받이 비치고 의자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한 겁니다. 나흘 전이었던 지난 16일 금요일 오전 7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출근을 한 후에 건물을 나간 기록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온 기록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때 금요일 아침 7시 출근한 이후에 사망한 겁니다. 회사는 주말 동안 이 푸르둠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다 퇴근한 거죠. 다 퇴근하고 이 사람이 퇴근 안 했는데도 그냥 알아서 퇴근하겠지 하고 자기들 다 퇴근한 겁니다. 그리고 뭐 문을 어떻게 잠궜는지 모르겠어요. 경비원이 문을 잠갔겠죠. 그러니까 동료들은 주말 동안 아무도 몰랐고 평일이 돼서 월요일 출근을 했지만 푸르둠을 사망한 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또 그때도 발견을 바로 못한 겁니다. 그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살짝 어깨도 비추고 하니까 또 뭐 출근해서 아직 일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하루 종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동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한 거예요. 그 웰스파고 뱅크에 따르면 푸르둠의 책상은 내 사무실에서 사람이 좀 비교적 좀 한산한 그런 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직원은 어디서 좀 악취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일부 직원은 건물에 무슨 플러밍 같은 데 좀 문제가 있나? 뭐 좀 약간 뭐 쾌쾌한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 뱅크는 직원들이 그렇게 사무실 안에서 동료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데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웰스파고 뱅크는 충격을 받았을 직원들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범죄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대부분이 원격 근무를 하지만 푸르둠이 자기 책상에서 앉아서 사망했는데 이렇게나 늦게 발견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다라면서 이 상황에 대한 충격과 더불어서 직장 내 분위기에 대한 반성 등 여러 가지 교차하는 생각으로 심리 상태가 완전히 멘탈 붕괴, 다른 동료들이 멘붕 상태다라고 은행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그 현대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듯한 사건이다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일 푸르둠이 그렇게 심장마비라면 그렇게 딱 어떤 정신을 잃거나 의식을 잃거나 했던 그 상황을 직원들 중에서 누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쩌면은 911 불러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너무 오래 방치되니까 당연히 뭐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리고 정말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태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태국에서는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추락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인 한 명이 지난주에 추락사했습니다. 태국 파타야 호텔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결국 발생했습니다. 이 방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토요일 오전 파타야의 한 호텔 10층 객실 발코니에서 60대 한국 남성이 추락해서 즉 떨어져서 숨진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다른 일행들 중에 한 명이 계속 그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네. 나도 보니까 아까 본 지 꽤 됐는데 어디 갔지? 연락이 안 되네. 한번 가볼까? 근데 방문은 또 잠겨 있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사라진 것을 알게 돼서 호텔 측에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그 얘기 한번 연락을 취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방을 한번 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호텔이 와서 마스터 키로 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은 없고 창문이 열려 있는 거죠. 봤더니 그 밑으로 추락해서 바닥에서 발견된 시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신에서 이제 폭행 흔적 등은 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단순 자살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 경찰은 일단 법의학 조사를 위해서 시신을 방콕 경찰 종합병원으로 옮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방콕 인근의 그 유명 휴양지인 이 파타야에서는요, 최근 잇따라서 추락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 뭐 3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 이게 아닙니다. 바로 지난달 29일에도요. 뉴질랜드 남성이 호텔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좀 더 이상한 게 이제 태국에서 계속 이런 게 외국인 관광객들만 이상하게 호텔에서 추락사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한국인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29일 또 뉴질랜드 남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한 2달 뒤로 가보면, 한 3달 뒤로 가보면 지난 6월에는요. 태국인 1명, 러시아인 1명, 미국인 1명, 독일인 1명 등등 이 사람들이 다 호텔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쩌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치부하기는, 또 사고로 치부하기는 이게 사고가 아니라 사건 쪽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고와 사건의 차이점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 사고는 그야말로 단순한 액시던트 이거죠. 그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범죄가 아닌 그런 것들이 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들, 단순 부상사고, 이게 범죄가 아닌 그런 단순히 발생한 사고. 그러나 사건은 다르죠. 인시던트, 액시던트가 아니라 인시던트. 사건은 반드시 타인에 의한 범죄의 어떤 의도가 개입이 됐을 때 이건 사건인데, 저는 이게 너무 여러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추락사하니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특히 한국인 남성 1명도 이렇게 추락사했다니까 더더욱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방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또 한국 경찰도 좀 개입을 해서, 한국 국적자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사건일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을 좀 끝까지 파헤쳤으면 좋겠다.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 투명하게 좀 결과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끝으로요, 이 BMW 전기차 리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의 리콜, 그것도 이제 화재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요. 바로 이 BMW가 전기차 모델인 미니 쿠퍼 SE, BMW 미니 쿠퍼 SE, 이게 100% 전기차인데 전 세계에서 리콜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BMW는 리콜 이유에 대해서 배터리 시스템 결함이다라면서 주행 중에 배터리가 꺼져서 차량이 서서히 멈춰버리거나, 아니 열심히 프리웨이 주행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꺼지면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운행하지 않고 그냥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걸 뉴스로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리콜 대상은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생산된 차량입니다. BMW 미니 쿠퍼 SE입니다. 전 세계에 약 한 15만 대 정도가 팔려나갔다고 하니까 미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결함은 이제 물리적인 수리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의외로 좀 빨리 고칠 수는 있는 모양인데, 고치지 않았을 때에 그 우려되는 게 상당히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결함과 관련된 보고된 부상자는 없다라고 BMW는 밝혔습니다만, 부상자는 없지만 실제 화재 사고는 있었습니다. BMW는 지금까지 이 결함으로 미국에서 1건, 독일에서 1건의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 그 전기차가 그냥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 혼자 갑자기 폭발하듯이 불꽃을 일으키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건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는요, 정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라고 있는데, 이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그 전기차에서 새벽에 지 혼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심하게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또 지금까지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그리고 인근에 있던 차량 무려 87대가 불에 탔습니다. 그 차 한 대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가 빼곡하게 쫙 돼 있는 거죠. 거기다 지하고. 그래서 인근에 있던 차량 87대가 불에 탔고요. 무려 800여 대 가까운 차량이 연기에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는 거의 다 피해를 봤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는 지금 빨리 되고 있는데 그 속도를 배터리 안정 기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가지신 분들 가급적이면 실내보다는 실외에 주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 많은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